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계 언론에 한 인물의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 대령이라는 사람이 77세의 나이로 지난 5월 17일에 러시아에서 죽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를 핵전쟁으로부터 살린 사람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냉전시대 때 있었던. 그 스토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1983년 9월 26일입니다. 아침에 이 페트로프 대령은 소련 방공사령부 당직 장교였어요. 아침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소련이 인공위성으로 미국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이 무엇을 포착을 했느냐 하면은 핵폭탄을 장착한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5발이 지금 발사되어 가지고 소련으로 날아오고 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아주 미소간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해 9월 초 그 유명한 대한항공 007 전보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할린 상공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269명이 죽었어요.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수십 명 포함되어 있었고 하원의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것은 고의로 격추시킨 거다, 대한항공의 여객기라는 것을 알고 격추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대 대소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제재를 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소련 전투기는, 소련 방공망은 그때 사할린으로 들어오는 이 비행기가 대한항공기가 아니고 RC-135라는 미국 정찰기로 오인해서 쏜 것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이런 과정에 이 긴장되어 있는 속에서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 미사일 5발이 미국에서 지금 소련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페트로프 대령은 이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5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20분 지나면은 소련에서 터질 상황입니다. 5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전화를 들어가 상부에 보고하고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어가 바로 그 인공위성 관리하는 하급 부대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맞느냐 확인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차피 페트로프 대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직감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오작동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군사교리에 의하면은 미국이 소련을 핵무기로 때릴 때는 가지고 있는 그 수백 개의 미사일을 다 쏠 것인데 5개만 쏘겠느냐. 전쟁을 시작할 때는 압도적으로 때려야지 찔끔찔끔 때리겠느냐. 5개만 쏘겠다는 게 이게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자기는 50대 50의 확률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상부에 이것은 오작동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오보임이 false alarm, 오보라고 확신한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게 대응해가지고 소련이 핵미사일을 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막았다는 이제 전설이 생긴 거죠. 나중에 이거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소련 인공위성이 구름에 비친 태양의 빛을 미사일 발사로 오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 레이더를 보면, 저도 공군에서 레이더를 본 사람인데 레이더를 보면 레이더에 비행기로 나타나는데 출격해 보면은 새떼가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풍선이 내려오는 것이 비행기처럼 비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무슨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오판이
북한 측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아마 레이더가 좀 신형이 아닐 겁니다. 그 레이더를 보다가 남쪽에서 무슨 물체가 막 접근하고 있다. 야, 이거 틀림없이 B1 전략 폭격기가 북한을 폭격하러 오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상황이 되면은 이 사고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트로프는 2013년에 드레스덴 평화상도 받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슷한 사건을 제가 몇 개를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1995년이었습니다. 1월 25일. 이 옐친 대통령, 이 술을 잘 마시죠. 이분은 술 취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늦게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사실은.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들고 허겁지겁 옐친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 가방은 뭐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단추를 누르는 일종의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4분 전에 노르웨이 근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지금 러시아로 날아오고 있다. 그런 항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심해 주세요 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 순간 러시아군 총참모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레이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크린에 나타난 미사일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리되는 걸로 봐서 이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서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미국이 배치한 퍼싱 미사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이게 항적으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는데 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경로대로 하면 러시아를 맞추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떨어진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옐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러시아에 떨어질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옐친이 대응하는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지 않았어요. 이 나중에 밝혀진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쏜 기상관측 과학 로켓이었습니다.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 근데 노르웨이는 이런 발사 예정 사실을 러시아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통보를 받아놓고 그 정보를 제대로 군 당국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이런 오해에 의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58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크 36이라는 이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진입하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육상에서 불이 났어요. 활주로에 진입해서 뜨기 직전에 불이 났습니다. 폭격기는 두 동강이 나고 불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다행히 거기 핵탄두의 화약에는 불이 붙지 않아 가지고 폭발을 면했습니다. 그 6주 후에 똑같은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국 폭격기 안에서 한 승무원이 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 장치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핵탄두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서 땅에 큰 구멍을 내고 파묻혀 버렸는데 이때도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고 폭약만 터져서 재난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콜로라도에는 북미 방공사령부가 있습니다. 노라드라고 지하에. 그 컴퓨터에 무엇은 정보가 나타났느냐 하면 소련이 지금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 핵폭탄이 수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이 99.9%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사령부에서 분석관이 딱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지금 유엔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소련이 핵 공격을 하겠느냐. 이거 아마 잘못된 정보인 것 같다 해가지고 과민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린랜드에 있는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에서 떠오르는 달을 보고 이걸 미사일 발사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1979년입니다. 역시 노라드 북미 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이제 막 경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각 기지에 있는 미사일 전투기에 막 비상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교육용 워게임 테이프가 있었는데 어떤 기술자가 이 워게임 테이프를 컴퓨터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1년 뒤에도 이런 비슷한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브레전스키를 밤중에 깨우고 이것도 컴퓨터의 결함이었습니다. 더 절실하게 다가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핵전쟁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의로운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핵전쟁을 막은 사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62년 10월 27일입니다. 그때 미국은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핵미사일 철거를 요구하면서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들이 쿠바를 딱 에워싸고 쿠바로 들어가는 소련 배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근방에 소련 핵 잠수함, 이 핵 의뢰를 싣고 다니는 핵 잠수함 B-59호가 작전을 하다가 미국 함대에 발각하게 됐습니다. 미국 구축함이 와가지고 이걸 격침시키려고 하니까 이건 전쟁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주 폭발력이 약한 폭뢰를 터뜨렸어요. 이 소련 잠수함은 지금 물 밑에 있습니다. 위에서 폭뢰가 내려오면서 빵빵 터지니까 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이 소련 잠수함은 소련에 있는 지휘부와 통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전쟁이 난 거냐?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머리 위에서 막 폭뢰가 터지고 하니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소련식으로 합니다. 거기 타고 있었던 장교 3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함장, 그리고 정치장교, 그리고 여기에 잠수전단 전체를 지휘하는 아르키포프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의뢰를 발사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게 3사람 중에 2사람이 이 함장하고 정치장교는 발사하자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이 딱 반대했습니다. 아르키포프, 바질리 아르키포프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우리가 여기가 공해상이니까 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될 텐데 이 아르키포프라는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련 해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1961년 그린랜드 근해에서 소련 핵 잠수함 K-19호 안에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원자로가 완전히 녹아내릴 지경이 됐습니다. 아르키포프가 그때 함장이었어요. 7명의 기관 요원들에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무릅쓰고 수리를 하라 해가지고 아주 죽음을 무릅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사람이 영웅적으로 고장난 원자로를 수리해가지고 고쳐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항구에 돌아왔지만은 한 달 안으로 이
기관실에서 일한 7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2년 안으로 15명의 승무원이 더 죽었습니다. 아르키포프도 여기에 피폭돼 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아주 전설적인 함장이니까 핵 의뢰 발사는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다른 두 장교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B-59 잠수함은 해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함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떠올랐어요. 그러나 공해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잠수함은 오갔고 여기서 핵전쟁을 막았다. 만약 그때 B-59가 나가사키 원폭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 의뢰를 가지고 미군 함대를 때려버렸으면은 핵전쟁이 났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영화로 K-19호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리암 닐슨이라는 사람이 이 아르키포프 역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핵무기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방사능 누출도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핵폭탄이 뭐 쉽게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핵폭탄에 터지는 암모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또는 무슨 정전불안이 생겨 내전 상태가 되면 그걸 탈취를 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 IS에 팔아넘기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오판을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사례가 들듯이 레이더의 오작동이나 인공위성의 오작동에 의해서 날아오지 않는데도 뭔가 날아온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서둘러서 발사보탄을 누를 수도 있다. 더구나 한국과 북한은 딱 붙어 있으니까 이런 오판을 하면은 그걸 중간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는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한번 눌러버리면 5분 만에 서울 떨어지니까 이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게 좀 아찔하게 된다.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핵전쟁 일복 직전까지 가는 사고가 냉전 시대에 여러 번 있었는데, 종심이 얕은 남북 간에는 그런 오판이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